안녕하십니까. 얘도 지금 저녁 산책 중인데 오늘 데리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데리다의 모방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려고 하는데, 소제목은 말라르메의 무언극입니다. 데리다는 산종에서 플라톤의 약국과 나란히, 그죠? 또 다른 플라톤의 또 다른 텍스트와 말라르메의 미미크라고 하는 무언극을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데리다가 플라톤의 모방의 개념을 말라르메의 그 무언극에서 나타나는 모방, 여러분들은 무언극도 흉내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서양 철학의 어떤 대가인 플라톤과 그 다음에 위대한 문학가 말라르메의 텍스트를 대치시키면서 어떻게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지, 예도는 이것을 살피면서 산종의 본래적인 의미, 그죠? 의미에 흩뿌려져 있음, 그리고 여백에서의 글쓰기, 그 다음에 무의 공간, 주름 잡힌 여백. 저는 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곧 예도가 또 푸코 강좌를 열 것 같은데, 칸트의 오성이 욕망에 의해 주름이 잡혀 있다 그러거든, 여러분. 여백에 주름 잡힌 여백, 이런 것들, 이러한 말라름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은유적 개념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여, 그죠? 플라톤의 그 모방이라는 그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지배했던 이 모방의 개념을 해체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데리다의 여행 정말 깁니다, 그죠? 아직도 끝날 것 같지가 않고 9번째인데 오늘 제가 볼 때 예도가 아직 그 입장들하고 포시시용이라는 그 입장들과 그 다음에 후기 작품 환대에 대하여 법의 힘, 이건 아직 안 다뤘죠, 그죠? 이 부분까지 예도가 다 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락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도가 15개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락강이나 전체적인 다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을 다루면서, 그죠? 예도가 다시 필요하다면 계속 보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데리다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죠? 역시 오늘도 우리 김연아 시인님께서 예도와 함께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들어오셨네요. 역시 문학가들하고 시인들은 데리다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데리다는 산종에서 말라르메의 텍스트를 주로 플라톤의 텍스트와 대비시키면서, 플라톤의 약국은 주로 파이드로스와 국가를 다루잖아, 그죠? 그런데 그 말라르메 텍스트와의 비교는 플라톤의 필레보스에 나오는 특별히 미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모방이 사용되는지, 이 부분을 다룹니다. 거기서 플라톤은 진정한 모방은 우리의 영혼 속에 쓰여진 그러한 글쓰기가 진정한 모방이요, 또 이 모방은 우리의 이데아의 세계에 놓여져 있는, 그죠? 그러한 어떤
형상을 올바르게 우리의 어떤 그 아이스테스타이와 같은 그런 높은 감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기제를 통하여, 그죠? 이것을 그대로 이 세계 안에서 그릴 수 있을 때 그것은 좋은 모방이요, 좋은 글쓰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방, 글자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글자는 언제나 플라톤의 모방 개념 속에서도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랑 문자가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야? 이 세계의 어떤 플라톤적인 사유에서 모방의 모방을 하는, 이 세계도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거잖아.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 모방을 또다시 모방하는 거야. 그래서 플라톤은 모방의 모방을 통하여 예술가들의 모방은 이데아로부터 3단계 떨어져 있는 그러한 3차적인, 2차적인 것도 아니요, 3차적인 걸로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국가에 나오는 그 동굴 비유 아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굴 비유는 뭐야? 우리의 감각을 플라톤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각은 어떤 거와 같은 건가 하면은, 우리의 육체를 입은 이 감각은 철저하게 동굴 속에 있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햇빛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그 햇빛의 그림자 외에는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는, 그래서 직접적 실제보다는 햇빛을 통하여 비춰진 그런 그림자만을 인식하는 그런 존재라고 봤거든.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햇빛을 직접 보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거든,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관도 이거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이 나타나는 고백록을 읽어보셔요. 진리는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신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올바른 글쓰기를 제대로 모방하는, 그죠? 이러한 영혼의 글쓰기를 올바르게 모방하는 이런 자들을 예술가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가는 이 세계를 모방하는 자지만, 그러나 이 세계를 그냥 따라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모방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진정한 진리의 표현일 때에만 제대로 된 모방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의 미메시스 이론은 언제나 영혼 속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철학에서 예도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또 탁월하게 표현했죠, 여러분. 그 강좌에서도 말했듯이 서구의 진리관은 일단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니체는 하도 독특해서 니체를 제외한다 그러면 어떤 진리관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계와 사물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러한 인식과 이 세계의 사물,
곧 우리의 말과 이 세계의 사물의 일치, 또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에 대한 표상과 이 세계의 일치, 이런 모방, 이러한 인식론적 모방이 있고, 두 번째가 어떤 모방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모방이 실패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죠? 우리의 영혼의 내면 속에서 진리를 파악하는, 이게 이제 하이데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기억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래서 이거를 호이리스티셔 바르하이트 안샤웅이라 그래서 발견적 진리관, 영어로 호이리스틱입니다. 영어로는 휴리스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발견적 진리관, 여러분, 이것은 존재론적 진리관으로서, 그죠? 1차적인 그런 진리관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모방, 어쨌든 두 개 다 모방입니다. 알레테이아는 2차적인 그러한 두 번째의 진리관과 같이 가는데, 이 알레테이아는 어쨌든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2차적 서구 형이상학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진리관은 전부 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전수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리관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범주표를 만들잖아, 그죠? 그것이 칸트한테로 또 넘어왔고,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진리는 그러니까 뭐야? 올바른 좋은 쓰기요, 영혼 속에 있는 좋은 쓰기를 모방하는 것, 또 이데아의 세계의 형상을 제대로 그려내는 것. 그러니까 2차적, 3차적 모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데아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했고, 그래서 언제나 이러한 진리는 영혼 속에서 이미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언제나 현존의 형이상학과 같이 같다라는 거야. 사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미 발견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거를 문자와 말로 갖고 가지는 않았어. 이거는 하이데거로부터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거는 하이데거가 대단한 게, 그 엄청난 그리스, 여러분 하이데거 전집 안 읽어봤죠? 존재와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홀츠백의 바스 이스트 메타피지크,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또 예술의 기원, 또 이런 거, 그 다음에 헬더린 시 해석, 그 다음에 동일성과 차이성, 이런 것만 읽었잖아. 그런데 그는 고전의 대부분의 철학자들 있죠,에 대한 글쓰기를 개별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셀링에 대한 책만 해도 엄청납니다. 하이데거, 셀링, 니체에 대한 책도 따로 썼죠. 그 모든 고전의 그리스어를 읽고 그가 건져 올린 엄청난 진리와 방법에, 존재와 시간에 나타내는 현존의 형이상학, 게겐베열티자인이라고 하는 이 현존이 바로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남이 다 해놓은 거를 데리다가 그거를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하이데거랑 데리다의 무게감은 여러분들이 예도는 다 읽은 자로서 그런 것들을 대체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 읽은 자로서 대체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읽을 사람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 현전, 맞죠? 현전, 진리, 말, 우리 대가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는 진리는 바로 현전하는 거네. 그러니까 문자나 그림은 뭐야? 2차적인 나쁜 모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쁜 글쓰기와 그림 그린다는 거는 나쁜 모방이지만, 그들이 좋은 모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데아의 형상이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좋은 쓰기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의 플라톤의 미학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깊은 진리관이 들어있어요. 순진하게 또 데리다를 읽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 데리다의 글쓰기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해체론이 아닙니다. 하수들한테 데리다를 배우면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데리다로 이해한 자들은 대개 데리다를 오해합니다. 이해가 돼요? 데리다는 결코 데리다로 이해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한국 교육에 문제가 나타나는데, 데리다는 최소한 니체와 하이데거적 사유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는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데리다는 또 데리다로 이해가 될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철학의 어려움이겠죠. 그게 바로 데리다가 비판하는 철학소지만은, 철학자들은 철학소를 통하여 서로 넥서스 되어 있다는 거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지 멋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개나 소나 철학 강좌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가와 소가의 차이는, 다시 말하면 데리다의 관점에서 데리다를 볼 수도 있지만,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말할 때 하이데거의 1차 자료의 관점에서 데리다를 역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데리다를 전공했다? 얘도는 웃습니다, 여러분. 데리다 전공자가 가능한가, 여러분? 푸코를 전공했다? 저는 니체 전공자거든요. 과연 누가 데리다를 잘 이해할 수 있겠어? 독일 철학의 전체적인 맥락을 1차 자료를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10년 이상을 보낸 자가 데리다를 잘 이해하겠어? 아니면 데리다만 달랑 공부해 온 그런 데리다 읽기를 하는 자들이 데리다를 잘 이해하겠어요? 그런 자들은 데리다를 비판할 수도 없고 데리다를 칭송하다가 끝납니다. 데리다가 뭐가 완벽해, 여러분? 나중에 얘도가 또 데리다에 대한 논평의 강좌를 2-3개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데리다의 산종에 나오는, 그죠? 또 다른 텍스트, 또 다른 논문, 이중회합이라고 하는, 그죠? 플라톤과 말라르메를 비교한 그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방, 좋은 모방을 어쨌든 예술가와 이러한 미학적 모방은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2번째 떨어진 그런 글쓰기와 그림이지만은, 이들이 올바른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미 존재했던 그러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런 모방이 좋은 모방이라고, 이런 모방만이, 이러한 미메시스만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주제에서 이제는 동굴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우리의 감각은 오염되어 있고, 그죠? 우리의 감각은 뭐야? 언제나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우리의 인식은
동굴 속에서 햇빛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은 타락해서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을 보는 그런 감각. 그래서 이 감각을 보충하여 제대로 된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내면으로, 그죠? 그것이 바로 햇빛을 직접 직관하는 거랑 같은 것으로 우리 플라톤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신학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데리다가 이것을 해체하면서 이것을 없앴느냐? 해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해체는, 데리다는 이 서구 형이상학의 이러한 진리관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 모든 주장들이 서구 중심적인 사유인 거지, 이게 모든 진리를 인식하는 그러한 보편적 진리로 과연 현존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의문부호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철학에서의 진리 인식 있죠. 사유를 통하여 진리를 인식하는, 이것은 바로 이러한 서구 중심적인 그러한 로고스 사상에 매여 있는 그러한 글쓰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철학은. 왜? 사유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철학자들의 사유를 통한 글쓰기 역시도 데리다는 그런 글쓰기 역시도 이미 철학의 여백에서 문자의 도움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철학, 그리고 철학은 언제나 은유를 통하여, 나쁜 글쓰기인 은유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이런 대리 보충의 사유가 언제나 철학 대가들의 책에서, 플라톤 책에서, 헤겔의 책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데리다는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는 데리다가 말하듯이 철학을 문학으로 바꾸고, 그리고 문학에 복속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반신비평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데리다를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다가 제일 싫어했던 자기에 대한 비평이었어요. 데리다는 철학에 소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철학과 문학의 경계에 서 있기를 원했지만은, 자기가 철학자들이 자기의 책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는 언제나 내 책을 제발 꼼꼼히 한번 읽어봐라. 읽어봤거든.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거를, 과연 철학을, 배울 거는 있지만은, 과연 철학이 해체되었느냐. 해체에 대한 그러한 오해를 갖고 철학이 데리다를 대했다는 것, 그건 슬픈 현실이죠. 사실은 헤겔이나 칸트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거 10분의 1만 들여도 데리다의 책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죠. 그런데 그런 읽기 자체를 하기 싫은 거야. 그 이유는 마치 데리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철학을 수사학적 읽기에 복속시키고, 그러한 사유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수사학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사유적 비판을 철학의 어떤 그러한 주제로서, 그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데리다는 수사학적 읽기를 통하여 그런 사유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철학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데리다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철학의 종언을 고해야 되겠지. 그러나 단 한 번도 데리다는
철학이 자기의 철학을 통하여, 자기의 해체론을 통하여 철학이 종언되었다, 이런 순진한 발상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데리다를 어설프게 공부한 자들이,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데리다 안에 있는 해겔 텍스트가 해겔 전집에서 몇 페이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칸트 전집에서 데리다가 인용하는, 그러한, 인용되는 그 부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걸 갖고, 해체를 했다 그러면 속아 웃을 일이죠. 그러니까 데리다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데리다로부터 철학이 배울 거는 니네들 역시도 문학적 텍스트와 같은 그러한 문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문체 안에 있는 은유를 사용하여 너희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진리 역시도 그렇게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는, 문학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특권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역으로 반증하는 거야. 그러나 데리다가 아무리 지가 해체를 해봐야 서구 형이상학이 전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를 지가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자기 자신도 이 전통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데리다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자들은 헛소리를 자꾸 하게 한다고. 해체는 뭐가 해체가 돼? 그 해체가 돼요? 플라톤이 없어졌어, 지금? 어림도 없는 얘기죠. 데리다의 그 얇은 텍스트 갖고, 서구 형이상학 전체가 무너졌냐? 어림도 없는 얘기야. 뭐가 무너져? 그 여백에서 그 전통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도 재해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여백의 읽기, 지금까지 읽었던 텍스트 읽기와는 다른 읽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거는 누구야? 니체가 서구 형이상학에 대항하여 싸웠던 그 정신을 그 역시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읽기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해체론에서로부터 철학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서구 중심주의적 사유가 서구적으로 생각했던 그 전통 안에는 언제나 부재한 기표가 있었고, 니네들이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주제들은 전부 다가 변경으로부터 다시 사유해야 되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만이 니네들의 철학은 제대로 된 그러한 철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역으로 방증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이야기했다고 정신이 해겔의 관념론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오늘날 해겔의 관념론이 없으면, 여러분, 관념론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은 그러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마르크스주의를 너무 오해하는 거죠. 유물론을 위에 놓고, 그리고 정신적인 걸 아래로 놔서 정신적인 거를 무시했다. 천만의 말씀. 정신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인 의미였다고. 그 유물론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왜곡되고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 의지를 배후에 감추면서 자기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 의미의 의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데리다 이러면 데리다를 갖고 막 모든 걸 다 할라. 천만의 말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학문이라는 게. 코미디죠, 코미디. 오늘 배울 건 그겁니다. 데리다는, 데리다로부터 엄청난 미학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도가 곧 강좌를 열겠지만은, 말라르메의 무언극을 갖고 옵니다. 무언극은 뭐예요? 미미크야. 이거는 베이시가 5년 전에 말라르메가 이것에 대한 무언극에 대하여 글을 미미크를 쓰기 전에 이미 베이시로부터 배웠던, 그죠? 이미 그가 5년 전에 말라르메가 이걸 옮겨놓기 전에 5년 전에 무언극을 보고 자기가 서문만 썼다는 거야. 이 서문을 쓴 거를 말라르메의 먼 친척인 이 무언극 연기자가, 그죠? 이걸 보충해서 완벽하게 또 다른 작품을, 완성된 완성품을 만들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라르메한테서 나타나는 이 무언극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서구 형이상학은 뭐, 여기서 가다머랑 데리다는 갈라집니다. 제가 언젠가 가다머도 그 번역도 안 됐어. 저는 니체, 하이데거, 가다머가 제 논문의 절반씩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한번 봐봐. 가다머가 헤르메노이틱 2에서 자기랑 데리다와 자기가 논쟁한 부분을 실어놨어요, 여러분. 그 부분도 내가 언젠가, 이 부분은 데리다는 어디 서 있어? 플라톤 쪽에 서 있어요. 해체로는 니체, 데리다는 어디에 서 있어? 데리다는 당연히 해체에 서 있는 거지. 말라르메의 이 무언극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진리관에, 진리를 해체하는 그러한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저자가 없습니다. 자, 서구 형이상학에 붙잡힌 모방 개념, 진리 개념은 알레테이아로서, 그죠? 이러한 영혼 속에 있는 본래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이 본래적인 진리는 언제나 예술가든 어떤 학자든 철학자든 간에, 그죠? 이러한 대가리 속에 있는 진리를, 영혼 속에 들은 그 진리 쪽으로 항상 돌아가야 그게 올바른 진리관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플라톤 쪽에 서 있는 자들의 진리관은 언제나 기원이 있었어. 맞죠? 기원이 있잖아. 기원이 있는데 지금 말라르메의 텍스트에 나오는 그 무언극은 기원이 없어. 기원이 없잖아요. 왜? 무언극을 말라르메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5년 전에 썼던 베이시라고 하는 그 무언극의 서문만을 썼던 그 사람도 원문이 아닌 거야. 왜? 그것도 자기가 무언극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고 썼기 때문에.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바람난 부인을 살해하는 장면이야.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바람난 부인을 살해할 때 침대에다 묶어놓고 간지려서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 간지리면서 죽일 때에 무언극의 어떤 그러한 클라이막스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글쓰기에 기원이 없어. 맞죠? 그런데 플라톤의 진리관은 언제나 영혼의 글쓰기로 환원돼야 돼. 그게 올바른 모방이 되려 그러면 언제나 영혼의 글쓰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러한 진리관은 말라르메의 무언극에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무언극은 뭐야? 어떤 그 무언극을 하기 전에 연기자가 있겠죠.
이 연기자는 어쨌든 최초의 원본을 보고, 감독으로부터, 야, 요거 요렇게 연기해야 된다라는 걸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면, 이 무언극의 원본이 연기자야, 아니면은, 연출을 하기 전에, 그죠? 연출을 하기 전에 그 원본이야, 아니면 무언극을 실제로 하는 연기자가 원본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텍스트가 없어요. 무언극은 텍스트는 단지 하나의 큰 형상을 지시하는 지시체야. 그런데 모든 연기자는 이 무언극을 할 때마다 그 대본과는 다른, 맞죠? 그 전체적으로 간지려 죽인다라는 바람난 부인을 남편이 살해할 때 침대에 묶어놓고 간지려 죽인다 그럴 때, 오케이, 이게 대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도가 만약에 이걸 연기한다고 그래, 그리고 또 예도의 친구인 다양한 무신과 같은 사람이 연기한다 그래 봐. 둘이 스타일이 다르잖아, 배우가. 맞죠? 연기를 하는 사람마다 그 무언극은 언제나 다시 쓰여지는 거야. 맞죠? 모든 연기는 그래요. 대본이 있지만은 그 텍스트를 그대로 연기하는 놈은 하나도 없어. 왜? 연기에는 언제나 그 연기하는 그 순간밖에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그 순간에 있는 거라고. 무언극은 말로 진리를 고정시키지도 않아. 맞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행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행위가 배우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배우자가 아니라 연기자마다. 맞죠? 여기에 무슨 의미의 현존이 있으며 진리의 현존이 있으며 말의 현존에 있느냐는 거야. 여기에 어떤 로고스 중심의 사유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진리는 매 순간 연기자에 의해서 연기되는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그러나 또 다른 연기자가 연기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연기가 나타나는, 그리고 동일한 연기자가 연기를 해도 그 순간에는 또 다른 텍스트적 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언극의 특성이라는 거죠. 참내 배울 만한 게 많죠, 여러분. 그래서 말라르메의 이 무언극에 대한 그런, 그죠? 플라톤의 이 모방 개념을 해체한다라는 거예요. 왜? 매 순간 그 원본도 없었지만은 그 원본도 그 연극을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원본도. 그런데 원본이 있다 그래도 매 순간 연기자에 의해서 연기되는 새로운 모방 자체가 연기되는 그 순간에 진리는 끝나버리는 거죠. 본 관람자도 그걸 느낀 걸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다른 텍스트라는 거야. 맞죠? 상호 텍스트성 뿐만 아니라 텍스트 위에 끊임없이 새롭게 쓰여지는 텍스트의 중첩성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텍스트의 중첩성 안에서 의미는 언제나 해체되고 새롭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해체론의 주제가 말라르메의 무언극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데리다는 말라르메의 무언극을 해석하면서, 그죠? 말라르메는 연기하는 그 무언극을 연기하는 연기자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의 몸짓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글을 매 순간 다시 쓰는
그런 자다. 빈 공간의 여백에다가 빈 공간의 여백. 텍스트는 이미 전수됐어. 그러나 무언가 자체는 인식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인식론적인 게 아니야. 대본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가 또다시 무언가를 할 때는 또 다른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무언가는 결코 진리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있는 것을 매 순간 다시 창조하는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니체의 뭐 해석학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하이데거도 그러잖아요. 하이데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봐봐. 하이데거가 뭐라 그래? 모든 해석은, 피투된 기투인 거야. 매 순간 피투된 기투는 매 순간 다른 거죠. 맞지? 그러나, 데리다랑 다른 거는, 데리다는 니체의 관점주의적 사유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언제 예도가 또 강좌를 열 거야. 복이 터진지 아시라고. 니체 전공자의 데리다 해석 비교해 보셔요. 예도는 이 부분은 정말 다른 거랑 비교해 보셔. 뭐가 다른지. 니체의 관점주의적 사유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페어스펙티브 티비쉐스 덴켄을 데리다는 따라가고 있는 거고, 하이데거는 왜 불가능했는가 하면, 하이데거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는,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지평에다가 이해를 위치시키는 엄청난 그러한 관점주의는 뭐야? 관점주의는 비판적 사유가 가능한 거야. 이쪽에 본 거는 저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는 뭐야? 언제나 이해는 이미 있던 것, 이미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갖고 다시 해석하는 거라 그랬거든. 이때 이 과거, 이 현 사실성은 언제나 존재론과 연결되거든.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이 부분이 싫은 거예요.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무언가가 뭐야? 매 순간 종이 위에, 백지 위에 새로 쓰는 글쓰기를 하는 것과 같이 매 순간 다시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무언가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다시 글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리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는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기원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진리, 이미 있었던 진리,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걸 모방하는 게 올바른 글쓰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플라톤의 진리관, 모방의 개념을 데리다는 말라르메의 무언극을 통하여 해체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없다는 말 속에 또 있는 거예요. 맞죠? 뭔가 수준이 높잖아. 해체론, 여러분. 니체가 말했던 것과 같이 갑니다. 진리는 여자와 같은 거야, 여러분. 진리는 베일을 썼다 벗는 여성과 같은 거예요. 붙잡았다고 하면은 이미 저쪽에 가 있고, 또 무관심하면은 이쪽에 와 있는 그러한 은폐와 탈은폐를 교묘하게 매 순간 바꾸는 그게 바로 진리라 그랬어. 진리는 그래서 은유요. 모든 은유를 통하여, 환유를 통하여 교체되어 있는 게 진리라고 봤던 거야. 이해가 됐어요? 매 순간 다르게 연기되는. 그래서 진리는 감추고 드러내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확정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미끄러져 나가는,
언제나 새로운 글쓰기를 통해서만 새롭게 고정될 수 있는, 그러나 고정된 지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글쓰기 속에서만 진리는 현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야? 데리다는 플라톤의 해체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데리다가 말라름에는 또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지. 왜? 지는 문학과 철학의 경계에서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라름의 이 무언극이 위대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의 진리의 현존도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문학가들이 말라름의 텍스트에서 그의 시집에서 그의 모든 작품 속에서 주제를 파악하여 무엇인가를 주제를 확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문학 비평 역시도 해체론과 다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데리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중성을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중성. 모기 산에 도착했는데 가을이 돼서 좀 없어졌는데 한 방 물렸어 지금. 응? 이 이중성, 여러분. 데리다를 이해하려면 이 이중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중성. 알았어요? 순진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항상 이중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데리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비판하느냐? 말라르메를 까는 게 아니라고. 말라르메를 까는 게 아니고, 말라르메의 텍스트를, 주제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 다양한 은유들을 규정하고 거기로부터 주제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비평을 하려고 하는 모든 문학가들도 같이 깝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러한 비평 방식 역시도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러한 진리의 계층 질서를 세우고, 그죠? 그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음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유 속에, 그죠? 그 진리를 복속시켜서 다른 모든 은유의 다의성을 하나의 은유의 하나의 선택을 통하여 다른 나머지 은유의 의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럼 니는 뭔데? 그러면 너는 뭐냐는 거야. 그럼 데리다 니는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니는 뭐냐? 문학과 철학의 한 가운데에서, 그죠? 한 가운데에서 자기는, 그래서 데리다는 여러분들 데리다의 약점을 예도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리다는 그래서 해체론자예요. 데리다는 모든 주제 비평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주제 비평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거기 말려들거든. 이해가 돼? 주제 비평을 하면은 지 비평이 거기 말려든다고. 그래서 주제를 비평한다는 거는 자기가 비평한 이후에 타자로부터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주제를 꺼내는 그러한 읽기 자체가 서구 형이상학의 진리 담론에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주제가 뭐다고 씨부리면 딴 놈이 나타나서 네 역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래 말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데리다는 모든 주제 비평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그는 언제나 여백에서 새로 글을 쓰는 그러한 철학자로서 그럼 뭐냐? 해체하고 없어졌느냐? 데리다는 플라톤과 헤겔의 텍스트, 예를 들면 플라톤과 헤겔의 텍스트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해체론을 오해하는 거죠. 데리다는 오히려 플라톤의
텍스트와 해겔의 텍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있어야 자기는 언제나 해체 철학자로서 그들의 여백에서 해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데리다는 철학의 텍스트를 해체해서 없애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러한 글쓰기 배후에 숨어 있는 빈 여백의 공간, 모순, 그 다음에 이 사유, 모든 이양 대립을 세우는 자기도 모르는 철학자들의 무의식적인 약점,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자기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은유를 사용하는 그런 지점, 그 다음에 이양 대립을 통하여 어떤 특정한 형이상학의 개념을 위로 올려놓고 자기들은 오로지 그 위에 형이성학의 개념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진한 지점들, 이런 것들을 데리다는 찾아내서 언제나 철학의 그러한 병든 지점, 텍스트의 불완전한 지점, 그리고 철학자들이 모르게 자기의 그 모든 철학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서구 형이상학 중심적인 사유 때문에 놓쳤던 그러한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병든 지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서구 형이상학의 그러한 철학적 담론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치료하는 치료자로서의 데리다는 만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치료자로서의 데리다를 니체도 그렇게 보면은 만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체가 기독교가 끝났다, 없어졌다.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전통은 언제나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도 자기 서구 형이상학이 이렇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어떻게 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데리다를 오해하지 말라고 예도가 하는 말. 여러분, 영국 놈이 영어 쓰죠. 여러분, 서구 놈들이 서구 언어를 쓰지. 그러면은 중국말을 써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집트 말을 써야 돼? 이집트 놈이 서구 중심적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니잖아. 그럼 데리다의 의도는 뭐야? 서구 중심적 사유를 통하여 진리를 밝혀냈던 그런 사유들은 또한 이러한 외부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게 바깥으로 추방했던 그러한 여백 속에, 무의 공간 속에, 그죠? 또 자기들이 모르게 몸짓을 통하여 억압했던 그러한 문자들 속에, 그리고 나쁜 모방이라고 말했던 그 모방 속에, 여백 속에, 변두리 속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없으면 해체가 없는데 왜 없애? 엄청난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까지 데리다의 강좌를 갖고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맞죠? 데리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데콘스트럭시옹에서 콘스트럭시옹이 다른 텍스트인데 이게 없이 대가 어떻게 있어, 여러분. 그래서 데리다는 철학의 지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커니와의 인터뷰에서 데리다의 전집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철학자입니까? 오케이. 그러나 나의 철학은 언제나 반철학이 아니라 비철학,
다시 말하면 철학이 자기도 모르게 놓쳤던 장소를 찾아내어서 비장소로 돌아가서 이 철학을 끊임없이 그 비장소로 소환시켜서 신문하는 그러한 철학자다. 이래 말했거든. 다시 말하면 뭐야? 그 비장소가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텍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남의 텍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비철학의 장소가 나타나? 대가들이 없는데 어떻게 지가 해체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텍스트를 해체하는 무언극의 연기자입니다, 여러분. 광대입니다. 니체잖아, 니체, 여러분. 데리다는 광대가 되었던 거예요. 광대는 뭐야? 광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광대. 광대가 뭐야? 광대가 바로 뭐야? 광대가 바로 무언극을 하는 자예요. 광대는 가면 배후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는 자야. 그런데 가면을 쓴다는 건 뭐예요? 광대는 그 시대의 최고 전통의 담론을 자기 말이나 제스처로 비판할 수 있는 자였어요. 거기에서 최고의 자유를 느꼈던 자고, 거기에서 자기의 차별성을 두었던 자고, 그래서 광대는 해체의 달인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이 광대가 되었어, 스스로. 그래서 전통의 텍스트들을 춤을 추면서 해체하는. 그래서 무언극 속에 연기자가 되어 가면을 쓰고, 그저 들어와서 철학의 땅에서 트로이의 목마가 되어 거기에서 병든 지점을 찾아내서 니네들 이건 뭐야? 그래서 그 지점을 고발하고 그거를 뭐야? 그거를 까발리고 그걸 통하여 새로운 반성으로 이끌고 철학을 비장소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치유를 하는 그런 자로서 그의 사명은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됐어. 그래서 데리다에게 너는 뭐야? 뚜꾸오꾸에 이건 뭐예요? 이 유명한 푸코가 데리다에게 했던 이 너는 뭐야? 이것은 데리다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야? 데리다 자신이 바로 그런 철학자로서 자기를 자인했고, 그런 자로서 자기가 자기의 해체로는 그런 것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기의 사명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이해가 되죠. 할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라르메의 텍스트 속에서 철학자들의 텍스트를 해체하며 말라르메의 무언극을 스스로 하면서 철학자들의 지점, 진리의 장소, 그리고 빈 공간을 찾아서 해체의 장소를 찾아서 무언극을 펼치는 데리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엄청 재미있죠. 얘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서 내일 또다시 내일 또다시 10번째 데리다의 강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